우리가 흔히 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오해가 있는 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것과 유럽이 동남아시아를 점령한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본과 식민지 사이의 거리는 극단적으로 가깝지만 유럽과 동남아시아 사이는 극단적으로 멀어요. 뭐 스웨즈 개통돼서야 1년 내로 왔다 갔다 했지만 유럽인들은 식민지가 전 세계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와봤자 몇천 명, 그들 입장에서는 수천만 명에 달하는 그 현지인들이 무섭죠. 앞선 무기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들이 정말 일치 단결해가지고 충분히 뒤집어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최대한 부를 쌓을 수 있을 만한 산업에서 배제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데에 소수민족, 화교, 인도인들 같은 이제 이민자들을 중간 계층으로 두고 그들을 관리하는 형태. 현지인들에게 최대한 상업적 영향을 주지 않고 도시의 정말 하층 계층, 근대적 문물을 수혜받는 곳에서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남아고의 고프로 고영경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싱가포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또 싱가포르 하면 화교들이 세운 국가로 유명합니다. 싱가포르는 어떻게 만들어진 국가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김종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종호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동남아 전문가분들을 많이 계속해서 모시고 있지만 또 싱가포르 전문가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많지 않아요. 네, 그렇죠. 저도 정확하게 싱가포르 전문가라고 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이제 동남아시아 화교 화인을 연구하다 보니까 화교들이 세운 국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를 계속 연구하게 되고 또 유학도 싱가포르에 다녀오다 보니까 싱가포르 전문가 입내하고는 있긴 합니다. 예, 처음부터 이렇게 화교 연구를 딱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원래 학부, 석사, 박사를 모두 이제 역사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학부 4학년 때 우연히 이제 화교 관련 전공 수업을 들어서 그때 화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도 사실은 화교를 전공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석사 때 제가 중국 근현대사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광동 지역 화교를 연구하고 계셨고 뭐 선생님께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대학원생들이 가장 피해야 될 것이 지도교수와 전공 이 완전 같아지는 것은 피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너무 같아도 안 되고 너무 멀리 가도 안 그렇죠. 되죠. 사실 너무 같으면 또 너무 힘들어지고 네. 또 비슷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광동성 바로 위에 있는 복건성이라는 곳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건성 특히 경제, 근현대 경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복건성 경제가 사실은 동남아시아 화교 화인을 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우연히 복건 상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동남아시아, 특히 해양부 동남아시아 화교 화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이제 화교 화인 연구를 석사 때 하게 되고 특히 석사 때는 이제 동남아시아 화교들이 보내오는 송금으로 복건성 경제가 얼마나 활황을 띄었는가를 연구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박사 과정은 이제 화교 화인 연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네. 공부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뭐 학풍이라든가 이제 티칭하는 방식이라든가. 전 처음에는 사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그렇게 유명한 데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중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중국 쪽이나 좀 해외로 가더라도 홍콩 쪽을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싱가포르를 우연히 이제 제안을 받고 봤더니 장학금 제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박사과정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서치를 했을 때는 아시아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를 딱 선택을 하고 이제 우연히 어떻게 운이 좋아서 합격을 해서 가게 됐는데 갔더니 사실은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지원할 때만 해도 사실 영어로 수업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갔더니 영어로 수업하고 또 그 외국에서 온 이제 소위 말하는 백인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고 중국계 교수님도 굉장히 많고 물론 제 지도 교수님은 중국계 교수님이 했었습니다만 환경이 굉장히 좋긴 해요. 그냥 좋고 이제 특히 대학원생들이 특히 외국인 박사과정생들이 어떻게든 여기서 4년 5년 내에 학위를 마치고 떠나가라. 라고 하는 정책이 확고하게 돼 있어서 그 디렉션만 잘 따라가면 무사히 졸업할 수 있는 대학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싱가포르의 정책이라든가 싱가포르가 왜 이런 개방성을 가지고 있고 또 엘리트 교육에 이렇게 천착하고 있는지 그 자체가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설명하는 하나의 그런 가늠자 같은 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지내고 또 공부도 해보고 뭐 연구도 하고 하셨던 싱가포르는 어떤 나라라고 좀 생각을 드시나요?
실제로 제가 싱가포르 처음 간다고 했을 때 주변 분들이 싱가포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인도 어디에 붙어 있는 건 아니냐. 심지어 사실은 싱가포르가 섬인 것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우리는 이제 뭉뚱그려서 동남아 네, 저쪽 아래 그렇죠. 어느 동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섬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근데 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는 이제 말레이 반도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딱 작은 섬이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이제 정말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 때 가장 지름길인 딱 고 해협의 끄트머리에 있으면서 그 물라카 해협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지리적 위치가 사실은 번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싱가포르 갔을 때 가장 처음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덥다. 사실은 제가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싱가포르 유학 가기 전까지는 정말 대구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예. 완전 데프리카에서 데프리카. 나고 자란 사람인데 이 더위는 완전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막 탄산음료를 달고 살고 예. 그런데 또 건물 내로 들어갔더니 또 너무 추운 거예요. 에어컨을 아파트 정말 온도 세게. 차이가 정말 대단하죠. 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저처럼 비염 심한 분들은 감기는 정말 달고 살고요. 특히 좀 몸이 약한 여성분들은 무조건 가디건 챙겨 가셔야 되고 그런 정도로 진짜 어떻게든 더위에 일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정책이 뚜렷이 보이는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리콴유가 초반에 그 다국적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도에 딱 걸쳐 있고 1년 내내 더우니까 일의 능률이 안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싱가포르 전체를 에어컨으로 얼려버리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에어컨을 굉장히 빠방하게 풉니다. 사실은 그 때문인지 몰라도 싱가포르는 굉장히 잘 사는 국가죠. 동남아시아에서 네. 굉장히 잘 사는 국가고 뭐 GDP가 지금 뭐 3,900억 달러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37위라고 하는데 또 1인당 GDP는 또 전 세계 6위권에 거의 72,000불. 우리나라가 이제 한 35,000불 된다고 하니까 2배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인구는 사실은 그렇게 크기에 비해서는 많지 않아요. 싱가포르라는 섬 자체는 크기는 서울보다 조금 더 크고 부산 정도 크기의 섬인데 인구는 한 500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난 이후 570만 정도가 사는 곳이고 또 하나 가장 유명한 것은 자유무역항이고 또 한때는 뭐 신자유주의의 상징과도 네.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뭐 일정 물적 자본의 이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또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금융기관, 뭐 항공사, 선박회사, 글로벌 무역회사, IT 기업, 아시아 지부가 대부분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화되고 시장 경제가 잘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이 물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저는 역사학자니까 저 고대 시기부터 물라카 해협을 딱 장악하는 자가 동서문물 교류, 상업 교류의 핵심을 장악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먼 예로 들면 이슬람 상인들이 진출했을 때부터 네. 제국주의 국가들이 진출했을 때도 영국과 네덜란드가 이 물라카 해협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경쟁을 벌였고 그리고 이후가 되면 이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독립된 국가로 딱 남았을 때 과연 이 물라카 해협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핵심이었죠. 그랬을 때 사실은 원래 초반에 이제 그 영국이 이제 그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그들의 이전 식민지를 놓아줄 때는 말레이 반도와 싱가포르 그리고 지금의 사라왁, 사바, 브루나이까지 포함하는 말레이 연방을 딱 그 만들고 얘들을 그냥 딱 독립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죠. 훨씬 더 넓은 그렇죠. 범주를 잡아서 거기에다 그 예. 본인들의 이전 식민지를 그대로 유지시킨 채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이제 유지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브루나이는 우리는 싫다 하고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싱가포르는 이제 상관없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말레이 반도의 술탄들과 싱가포르의 당시 1959년에 이제 리콴유가 인민행동당으로 그 싱가포르 자치 정부의 총리가 되니까 리콴유와 그 말레이 술탄들 사이에 의견이 다른 거예요. 말레이 술탄들은 당연히 여기가 말레이 무슬림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말레이 무슬림 중심의 국민 국가를 딱 만들려고 했던 반면에 리콴유는 아니다. 여기에 사실은 그 당시 인구 구조를 한번 보면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 인구 구조가 사실은 말레이인들이 중국계와 인도계를 합친 것보다 적었어요. 싱가포르까지 포함시키면. 그렇기 때문에 리콴유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말레이 연방은 당연히 무슬림, 인도인, 중국인 다른 여러 종족들이 공정한 지위를 부여받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반면에 말레이 술탄들은 싱가포르 너희는 그냥 우리 말레이시아의 항구로 남아라 라는 정도의 생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갈등이 있었고 리콴유가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개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중앙 정부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싱가포르가 말레이 술탄들이 싱가포르를
그 축출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1965년이고 그게 지금까지 정설이긴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리콴유를 비롯한 그 인민행동당 지도부도 그걸 원했다, 유도했다라는 의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사실은 어느 게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독립하고 난 이후에 리콴유를 비롯한 인민행동당 지도부의 스탠스는 우리는 버림받았다. 우리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그 연설이 있죠. 리콴유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싱가포르는 이제 생존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영국의 항구로서 영국 식민 항구로서 가지고 있었던 자유무역항, 자유이민 이런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실은 약간은 폐쇄적이었던 말레이 반도보다는 싱가포르가 아무래도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싱가포르가 원래 이제 처음부터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이제 같이 말레이 연방에 그렇죠. 있다가 떨어져 나온 케이스였는데 그 앞서서 저희가 그 아세안 경제를 이야기할 때 이충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는 영토를 확장하려고 애를 쓰는데 말레이시아만큼은 유일하게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시아나 뭐 말레이 연방에 가져갈 수 있는 많은 지위들을 싱가포르가 그렇죠. 이제 가져가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구 구성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언어도 다양합니다. 그 자체가 싱가포르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또 어떤 문제도 당연히 의견 충돌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은 영국이 처음에 싱가포르를 발견한 게 1819년이고 그때 스탠포드 래플스라고 하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한 직원이 여기를 발견해서 여기야말로 페낭이나 물라카보다 물라카 해협을 장악하기 훨씬 더 좋은 곳이다라고 하면서 식민 항구로 만들었죠. 만들면서 가장 먼저 동원했던 사람이 중국인들을 동원하고 말레이인들 동원하고 그리고 그때는 이미 영국이 인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인도로부터도 이제 인도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 래플즈가 그 래플즈. 그렇죠. 그 래플스가 이제 싱가포르 가시면 예. 뭐 래플스 학교, 래플스 예. 호텔, 뭐 예. 싱가포르에 래플스나 스탠포드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은 뭐든지 고급이고 최고입니다. 예. 그런 정도로 아주 첫 번째 국부라고 할 수 있죠. 싱가포르에서. 예. 그래서 처음에 다국적들을 끌어들여서 여기 싱가포르라는 도시를 만들고 각 이제 인종별로 그 분산 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역할도 다 따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식민지로서 그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그대로 독립을 한 거죠. 독립을 하고 보니까 이제 중국계, 인도계, 말레이계 그리고 유라시안이라고 또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인들과 현지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남아 있죠. 27,000 정도 되는데 고고하고 또 아랍계 또 유대계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골치죠. 골치인데 또 하나 문제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20세기 초반부터 싱가포르는 지금까지 꾸준히 인구 비율이 비슷해요. 중국계가 한 75%, 말레이계가 한 15%, 인도계가 한 7%, 8%, 나머지가 또 기타 종족이다 보니까 중국계가 굉장히 우세하죠. 예, 근데 어떻게 그 인구 구성이 계속 똑같을까요? 그것도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그거를 영국 식민 정부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보면 숫자는 늘어나는데 비율은 비슷해요. 비율은 비슷하게 넘어오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문제는 그렇게 독립을 했더니만 중국인들은 여기를 제2의 대만 중국계 중심의 중화권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도 말레이계나 인도계는 반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1964년 딱 독립하기 직전만 해도 인종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네네. 그랬을 때 리콴유를 비롯한 인민행동당 지도부의 핵심 기조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여기서 중화권 국가를 만들면 안 돼. 왜냐하면 바로 위에 말레이시아가 있고 바로 밑에 인도네시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중국어를 쓰겠다. 우리 중화문명권이다라고 하면 바로 그냥 군대 와가지고 점령하면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이제 그 상황에서 싱가포르라고 하는 기존에 없었던 국가를 또 만들어야 되죠. 만들고 또 서로 다른 종족들에게 너희는 지금부터 싱가포리안이야. 너희는 지금부터 싱가포리안 정체성을 가진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야라고 하는 것을 교육시키고 설득시켜야 되는 과정. 사실 그것이 사실 싱가포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정책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독립할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제3세계에 관련된 물결이 휘몰아치면서 중국, 소련, 미국의 위협이 동남아시아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싱가포르 딱 중앙에 있는 싱가포르가 우리는 중국계다라고 하면서 중국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면 그것도 역시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안보의 위협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그 여전히 중개항으로서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도 리콴유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짜여진 국가가 아닌 모순과 반전이라는 측면은 또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싱가포르를 조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아까 언어 얘기 나왔지만 언어만 봐도 사실은 싱가포르 4대 공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중국어, 영어, 말레이어, 타밀어. 타밀어는 이제 인도계 애들이 쓰는 언어고 이제 싱가포르나 말레이 반도에 있는 그 인도인들은 대부분 지금의 인도 남부 지역과 스리랑카에 퍼져 있는 타밀인들입니다. 이들이 보통 건너왔기 때문에 여기서 공용어가 타밀어가 들어가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셔널 랭귀지, 국어죠. 국어는 또 말레이어예요. 그래서 인구 전체에서 15%밖에 차지하는 말레이어가 내셔널 랭귀지, 국어의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사실은 만일 국어를 정한다고 한다면 만일에 그 가장 많이 쓰이는 영어가 사실은 국어가 되거나 아니면 중국계가 많다면 중국어가 국어가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말레이어를 국어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싱가포르가 가진 그 지정학적 위치 그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에는 사실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 이유인데 바로 위에 말레이시아에 붙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말레이 정체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데다가 두 번째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그 동남아시아에서 말레이어라고 하는 언어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해안구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을 제외하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전부 다 말레이어를 국어로 쓰죠. 인도네시아는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네. 하지만 사실은 의사소통이 다 가능하니까요. 네, 그 시작은 이제 말레이어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슷한 언어를 네. 쓰고 있죠. 사실은 이 역사는 정말 고대로까지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왜 이 해양부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말레이어를 쓰느냐라고 했을 때 학자에 따라서는 저 멀리 뭐 스리비자의 왕국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예. 있고 사실은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 그 물라카가 무슬림 술탄국으로 1400년대 때 바뀌면서 이제 물라카에서 쓰이는 말레이어가 이제 해양부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 지역에 말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양구 동남아시아에서 말레이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말레이 세계관, 이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졌고 국어라고 하면 그 공동체 국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를 무엇으로 선정하느냐가 사실은 이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국어가 말레이어 라고 하는 것을 리콴유가 이미 1965년 독립할 때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싱가포르라고 하는 국가가 중국계가 주도하는 국가인 건 맞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동남아시아에 있다. 말레이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도구로서 이제 일종의 사인이죠. 주변에 네네네. 보이는 사인.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제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싱가포르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주의화되고 네네. 시장 경제가 가장 잘 활발하고 무역도 굉장히 활발하고 인적 그 이동도 굉장히 활발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정치권에서 가끔 하는 얘기가 우리 뭐 공공주택 얘기하면서 싱가포르 예를 많이 들잖아요. 요즘 뭐 엄청 싱가포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싱가포르에도 HDB라고 이제 주택개발청이라고 하는 예.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든 아파트가 우리로 치면 주공 아파트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싱가포르 전체 주거의 74%입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사실은 싱가포르가 전체 국유지의 거의 90%에 가까운 국유지를 싱가포르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정책인데 네, 맞아요. 싱가포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자유시장 경제에 어울리는 국가에는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거기에다가 그 HDB라고 하는 집을 결혼한 신혼부부 이상의 가정에는 무조건 한 채씩 이제 30년 이상의 저리로 대여해주는 형태. 물론 그것도 99년에 기한이 있긴 하지만 그런 정책도 사실은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복지의 끝판왕인 네. 정책. 최소한 결혼을 하면 집 한 채는 주겠다라고 하는 건 예. 있으니까 그런 것이 또 흥미롭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 테마섹 홀딩스 네. 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예. 겁니다. 테마섹 홀딩스라고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일종의 국유 펀드죠. 네. 국부 펀드인데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뭐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은 고객을 가진 통신사인 싱텔 그리고 뭐 싱가포르 항공, 전철인 MRT, 항구, 항운기업, 전력, 호텔, 버스 이런 것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정말 싱가포르에서 가장 돈이 많은
근데 사실은 이 2022년 기준으로 제가 찾아봤더니 자산이 654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수십조 원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재작년까지 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테마세 홀딩스의 CEO가 사실은 지금 총리 며느리 와이프 지금 총리의 부인 호칭이라는 분이었고 그 말은 곧 리콴유의 며느리라고 며느리, 하는 것이죠. 예. 거기다가 지금 총리가 또 그 리콴유의 아들이고 뭐 사실 세습이죠. 네, 거의 뭐 세습에 가깝죠. 그리고 또 리콴유 둘째 아들 예. 리샨양 역시도 여러 국유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고 리샨룽의 아들인 리홍이라는 인물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료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게 이제 리씨 일가가 다 장악한 국가가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연구자들은 이 싱가포르라는 국가 자체가 굉장히 컴퍼니 스테이트다. 네네. 국가가 하나의 기업과 같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싱가포르가 굉장히 이제 그 시장 친화적이고 신자유주의의 상징과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어울리지 않는 그 내부적 사정이라든가 정치 구조라든가 아니면 그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특이하다. 국가가 과연 이 국가를 도대체 어떤 국가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많은 학자분들이나 연구자들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싱가포르는 그런 모순과 반전도 있고 규율도 되게 엄격한데 그렇죠. 이민자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성을 많이 가진 나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화교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 싱가포르에서의 그 역할들을 본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과연 싱가포르 이민자들이 많다고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에는 화교 이민자들이 많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싱가포르의 인구의 75%가 중국계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렇다면 다 화교인가?라고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싱가포르라고 하는 공화국이 1965년에 생겼는데 그럼 그 이후에 태어난 중국계 사람들은 화교라고 불릴 것인가? 네.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다면 이들을 그러면 어떻게 규정을 지을 것인가를 본다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인 부분을 봐야 되죠. 화교들은 과연 언제부터 왔는가? 와서 왜 동남아시아에 많이 몰렸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싱가포르에 많이 몰렸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화교들이 언제부터 동남아시아에 그러니까 중국계 이민자들이 언제부터 동남아시아에 오게 되었는지는 굉장히 긴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따지면 정말 당나라 송나라 시기까지 올라가요. 예. 올라가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제 기준에서 따졌을 때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진출하기 이전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들이 진출한 초기 그리고 중후반 그리고 각 국가들이 독립한 시기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냉전 시기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제국주의 이전 시기에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나라 송나라 시기 때부터 뭐 당나라 승려들이 뭐 스리비자의 왕국에 와가지고 뭐 불경을 공부했다더라 이런 예. 것들 여기부터 시작해서 송나라 때는 뭐 송나라의 복건성의 추원조나 아니면 광동성의 광조 이런 지역에 말레이인들, 타밀인들, 무슬림들이 가 살았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여기서 많이 살았을 것이다 이런 것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근세로 와서는 이제 명나라 시기 때 뭐 정화의 대원정이 물라카에 자리 잡으면서부터 화교들이 많이 갔다. 그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보긴 하는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건너가는 화교라고 하는 이들은 대부분 화교 상인들이죠. 네. 소수의 화교 상인들이거나 소수의 노동자들이거나 소수의 수공업자들인데 그렇다면 지금 동남아시아의 화인 인구가 2,500만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 정도 숫자로 많이 간 시기는 언제냐라고 한다면 19세기 이후부터입니다. 19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 초중반 요 100년에 가까운 시기 동안 집중적으로 굉장히 화교들이 많이 가고요. 통계에 따르면 통계마다 달라요. 다른데 이제 가장 믿을 만한 통계에 따르면 이 1840년부터 1940년까지 화교들이 거의 2천만이 건너갔다고 해요. 그렇게 건너간 이들의 사실은 거의 99% 이상은 노동이민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이 왜 노동이민으로 건너갔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19세기가 넘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영국이나 네덜란드, 뭐 스페인, 뭐 프랑스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집중하게 되는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 전까지 제국주의 국가들이 동남아시아에 오는 이유는 동남아시아에 나는 향신료 그리고 중국에서 상인들이 건너와서 파는 뭐 도자기, 차, 비단 아니면 인도산 면화, 인도에서 나는 뭐 후추 이런 소위 말하는 럭셔리 아이템들을 원하러 왔었어요. 네. 그렇다가
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죠. 산업혁명 일어나게 되면서 공장제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면서 19세기부터는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 식민지에서 원하게 되는 것은 그런 럭셔리 아이템이 아니라 지하 자원 그리고 천연 자원 이런 것들을 착취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점령하는 지역은 대부분 항구 도시였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예. 뭐 우리 인도네시아처럼 바타비아, 지금은 자카르타죠. 아니면 뭐 페낭, 물라카, 아니면 뭐 그 필리핀으로 치면 마닐라. 그러니까 이제 무역을 하기 좋은 그렇죠. 지역들. 항구에서 그냥 상인들만 만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기존에 있었던 정글들을 다 개간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고무나무 심고 팜오일 심고 담배 경작하고 사탕수수 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광대한 땅을 차지해가지고 천연 자원을 점령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대농장을 여기에다가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농장 건설의 그 핵심이 결국엔 많은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인데 문제는 동남아시아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남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양옆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인 중국과 인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노동력들을 막 예.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계 이민자들이 노동 이민으로 어마어마하게 건너오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노동 이민으로 건너온 이들이 대부분 사실은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복건성과 광동성 그리고 하이난성 요 세 개의 성에서 가장 많이 건너와요. 이전부터도 많이 건너왔어. 저 연구가 이제 교수님의 핵심 연구.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예.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화교라고 하면, 특히 동남아시아에 있는 화교라고 하면 이 복건성, 광동성, 하이난성 여기의 분류를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네. 소수는 뭐 절강성이나 운남성도 있지만 거의 99% 이상은 여기에서 왔다고 치면 되고, 특히 이들을 5개의 방언 그룹으로 나누는데 바로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복건, 광동, 조주, 객가, 해남입니다. 해남이라고 하는 5개의 방언 그룹은 네. 아니고 사실은 그 한자는 다 같지만 발음이 사실은 지금 중국에서 쓰는 보통화 네. 는 이제 푸젠, 광동, 자오쩌우, 커지아, 하이난이지만 그들만 쓰는 그 방언은 사실 네. 호키엔, 캔터니즈, 떼오추, 하카, 하이난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5개의 그룹으로 사실 동남아시아 화인 노동 이민이 거의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복건과 광동, 조주, 객가, 해남 지역 사람들의 방언은 서로 안 통해요. 네, 안 통해요. 안 통하고 네. 심지어 뭐 예를 들어 홍콩은 이제 광동 중심, 싱가포르는 뭐 복건계 중심이거든요. 그랬을 때 요 두 이제 화교 상인들이 서로 모여서 미팅을 하거나 비즈니스 상업 모델을 했을 때 뭐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간에 통역을 뒀어야 될 정도로 거의 통하지 않았고 뭐 방언 그룹들끼리 소위 말하는 시크릿 소사이티, 뭐 우리 흔히 그 홍콩 영화 보시면 뭐 사마페니, 네. 천주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의 기원이 되는 건 사실은 이 방언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끼리 막 전쟁에서 서로 막 수백 명씩 죽이기도 하고 그런 아주 그 사실은 영국 식민 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노동 이민으로 굉장히 많이 건너오게 되고 사실 이들이 지금 동남아시아 화교 화인들이 거의 직접적인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 동남아시아에 남아 있고 아마 1950년에 동남아시아는 화교 화인 숫자를 조사해 봤더니 900만 명 있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건너왔었죠. 사실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건너온 이유는 당연히 이제 유럽인들이 원하는 상품 작물, 광업 상품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들은 집중적으로 돈이 되는 산업에 다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들을 통제하는 이들은 직접적으로 유럽인들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화교 상인들을 둬요. 왜냐하면 이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화교 상인들이거든요. 화교 상인들이 자신들의 고향의 후배들을 대량으로 인력 데려와서 브로커. 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교 상인들이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교들이 돈이 되는 상품 작물들과 광산 그 노동력을 다 장악하고 있고 이것을 대도시로 가져오는 물류도 장악하고 있고 대도시에서 세계 시장에 파는 이 상업 무역상도 다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그리고 상품 작물 생산, 유통 그리고 대도시에서의 물류, 무역까지 화교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식민지 구조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독립을 했죠. 독립을 한 뒤에 사실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여러 국가들이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죠. 뭐 푸미부트라 정책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현지인들의 상업적 역량을 키우기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산업은 대부분 이제 화교 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구조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이 사실은 역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식민지적 기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남아의 그 원래 원주민들이 이런 상업 활동에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인들이 훨씬 더 교육을 많이 받고 뭐 경제력을 장악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보면 이들은 그런 일에 종사할 일이 없었다. 그렇죠. 그것도 예. 있었고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배제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제가 학생들한테도 강의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오해가 있는 게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장악한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식민지를 흔히 제국주의 식민지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예.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것과 유럽이 동남아시아를 점령한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본과 그 식민지 사이의 거리는 극단적으로 가깝지만 유럽과 동남아시아 사이는 극단적으로 멀어요. 엄청 멀죠. 엄청 가다 죽을 수도 멀죠. 있습니다. 심지어 수에즈 운하 개통되기 전까지 거의 몇 년이 걸리는 거리였고 수에즈 개통돼서야 1년 내로 왔다 갔다 했지만 사실은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유럽인들은 식민지가 전 세계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 많은 숫자가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와봤자 몇천 명 정도만 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에 달하는 그 현지인들이 무섭죠. 사실 그들 입장. 아무리 그들이 그 앞선 무기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들이 정말 일치 단결해가지고 몰아내면서 충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을 최대한 그 부를 쌓을 수 있을 만한 산업에서 배제하고 또 그들을 관리하는 데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최대한 소수민족 아니면 화교, 인도인들 같은 이제 그 외부 이민자들을 중간 계층으로 두고 그들을 관리하는 형태로 두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소위 말하는 디바이드 앤 룰 전략이죠. 그래서 두면서 이제 현지인들에게 최대한 상업적 영향을 주지 않고 최대한 그냥 데일리 베이스로 일하는 농노 그냥 그 도시의 정말 하층 계층으로만 최대한 그 돈이 되는 산업에서는 배제하려고 했었고 근대적 문물을 수혜받는 곳에서는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회가 없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1700년대, 1800년대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그냥 상인 집단 정도로만 화교들이 불렸었죠. 사실은 산업 역시도 그 정도로 했었고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계기는 이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이 되면 화인 인구의 동남아시아 유입이 정말 절정에 달합니다. 그때는 막 연별로 막 수십만씩 막 건너오기 때문에 사실 규모가 굉장히 커져요. 중국의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네, 중국의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다 건너오기 시작하는 데다가 상인들이 다루는 자본도 굉장히 커지죠. 근데 자본만 커졌다고 해서 그들이 기업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때부터는 이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최대한 서구식 근대 기업가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다양한 근대적 산업 분야에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그리고 금융 기업 아니면 뭐 최소한의 무역 이런 쪽으로 담당하게 되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다루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되는 데다가 이제 그 또 영국이나 네덜란드 식민 정부에서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화교 상인들을 견제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성장해서 많은 자본으로 이제 기업가라고 불릴 정도로 20세기 초반 초중반이 되면 소위 말하는 기업 가문이라 불릴 정도의 많은 상인들이 생겨나죠. 많이 들어보셨을 뭐 탄카키라든가 뭐 호랑이 연고를 만든 그런 기업가라든가 이런 이제 많은 자본을 가진 기업가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 독립을 하게 되고 독립을 한 상황에서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동남아시아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화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많이 얘기하시는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화인 인구가 거의 전체 인구의 10% 600만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미 그 태국은 그 한 번도 식민화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내부에 있는 화교 상인들의 자본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특히 외세를 몰아내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굉장히 많은 압력을 가하니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화교 자본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했었고 또 1930년대에 이제 태국이 그 전에 시암 왕조에서 타일랜드라고 하는 근대 국가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화교들에게 이제 그
태국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할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화교들이 그를 따르면서 이름도 심지어는 이제 그 화교식에서 태국식으로 다 바꾸게 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적응을 시키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화인 정서가 강하잖아요.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1965년에 학살이 있었을 때 많은 화교들이 죽기도 하고 또 1997년에 그때 97년 98년 때 폭동이 있었을 때도 화교 상점이네를 많이 불태워지고 이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화교들이 중간 계층으로서 우리를 억압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이미 화교는 화교들끼리 말레이인들은 말레이인들끼리 사는 정책을 했었기 때문에 약간 섬처럼 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시아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화인 문화, 중화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된 지역이다. 필리핀은 또 달라요. 필리핀은 또 그 화인들과 그 현지인 사이에 태어난 메스티조라고 불리는 이 그 혼혈 계층들이 오히려 화교들을 몰아내고 경제나 정치권을 다 장악하고 있죠. 지금 소위 말하는 필리핀에 있는 각 주 지사들, 의회 의원들을 장악하는 소위 말하는 일루스트라도스라고 불리는 이 계층들 사실은 대부분 화인 후예들, 혼혈 후예들인 것도 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이들이 어떻게 기업가로 성장하는지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이제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를 예로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리콴유가 이 국가를 장악하고 국가를 성립을 했을 때 화상들을 최대한 배제해요. 왜냐하면 중국계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계에 대한 반감이 이런 건 적은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화상 네트워크가 리콴유를 비롯한 정치 권력에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변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에서 굉장히 화상들로 인해서 비롯되는 가족 부패들 이런 것들 봤기 때문에 이들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죠. 그건 또 의외예요. 네, 배제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가지고 오히려 그 당시 싱가포르에 있었던 화상들은 대부분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와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돈을 벌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이제 그 근거지를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옮기는 계기가 되죠. 식민지 기간 동안에 자본 축적을 했고 이제 싱가포르로 독립을 한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너무나 많이 침투하는 걸 이제 좀 꺼렸다 하더라도 화상의 지위가 갑자기 또 내려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권력에서 좀 배제될 수는 있지만 싱가포르에 사실은 재벌급의 화상 기업을 보긴 어려워요. 잘 없더라고요. 오히려 있으면 뭐 그냥 뭐 홍레옹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반이 말레이시아에 있잖아요. 예. 말레이시아 연계돼서 오히려 돈이 많은 거고. 말씀드린 대로 그 양쪽이 다 있는. 그렇죠. 오히려 싱가포르 로컬의 정말 대기업은 거의 잘 보기 힘들다가 대부분 사실은 중소상인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좀 바뀐 게 이제 디지털 관련된 기업들, IT 기업들이 사실은 소위 말하는 화인들 뭐 4세대, 5세대 이들이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앞선 그 MBA를 하고 와가지고 벤처 기업을 싱가포르에 세우는 형식으로 오히려 이제 새로운 세대의 화교 기업가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싱가포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화교의 이주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또 이 화교의 이주의 역사는 단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하고 연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상당히 오래전 얘기부터 최근의 얘기까지 그리고 또 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얘기까지도 같이 섞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찐 전문가 김종호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